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항해사 휴대폰 보며 한눈 팔다가 방향을 못 바꿨다라는 거죠. 방향을 바꿀 시점에 휴대폰 보다가 아차 해서 바로 쑥 가서 박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이것도 참 어이없는 이유긴 한데 항해사가 한눈 좀 한번 팔았다고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조타실에 항해사 한 명만 있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알고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자리 비운 선장, 한눈 판 항해사, 손 놓은 관제센터. 삼박자가 골고루 다 있었다라는 거죠. 이 관련해서 이 그래픽 준비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이번 사고의 문제예요. 지금 보니까 수동조작 미준수. 지금 보니까 휴대전화로 보다가 이 방향 전환을 원래는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오토파일럿 기능을 끄지 않고 그냥 그대로 오토로 가게끔 놔뒀다는 거죠. 방향 전환 시점을 놓쳤다. 조타실 공백. 선장은 다른 데에 있었다라는 거죠. 조타 부주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대전화로 뉴스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 뉴스 보다가 방향타가 작동 안 했다라고 말을 처음에 거짓말했다가 나중에 사실 휴대전화 뉴스 보다가 제가 못 고쳤어요. 방향을. 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하죠. 여기서도 그러면 잘못 갔으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교신한 내역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선내 방송도 좀 늦었고. 이런 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지금 저희 키워드가 총체적 난국이죠. 윤영월 대표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14년에 세월호 침몰에서 국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쵸. 11년이 됐는데 우리가 바뀐 게 너무 없는 거죠. 우리 속담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랴. 늦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의 고사성어는 망양보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을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 우리는 늦었다는데 중국은 양을 잊어버려도 바로 외양간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11년간 지금 안 고치고 있는 거죠. 그때 그 실수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 제주에 출발해서 목포로 오는데 목포 그 앞바다에 신안 앞바다에 섬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죠. 수백 개가 있고 무인도가 있는데 거기를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수동으로 안 하고. 그리고 또 1등 항해사는 그 도착하기 직전에 그 중요한 시점에 네. 휴대폰 보고 있고 선장은 또 자리를 비우고 있고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죠. 또 해상교통관제센터는 또 관제 통신도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네. 또 선내방송도 없고 너무 참 10년 감소했다는데 정말 267명이 탄 배에 사고가 없는 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몰라요. 안도를 하면서 물론 뭐 그때 세월호 때보다 대피도 침착하게 했고 승무원들도 뭐 빨리 했고 해경 출동도 빠르긴 했지만은 그때 11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좀 반성을 좀 해봅니다. 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 11년 전에 그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면 이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저희 준비된 요 표를 보면 한눈을 설령 뭐 항해사가 휴대전화 보고 이 한눈을 판다고 해도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데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이 관제소 쪽에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 볼까요? 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 미작동. 그 보니까 지금 교신한 내역 자체가 딱히 없다라는 거죠. 근데 교신한 내역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항로를 이탈하면 삐삐 이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꺼놨다는 거예요. 왜? 소형 선박들의 항로 이탈이 잦아서 경보음이 수시로 울려서 아예 그냥 이 기능을 꺼놨다. 최창렬 교수님. 이거 끌 거면 이 기능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 아까 난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체적 인재예요, 인재. 예. 저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귀찮다고 봤던 거 아닙니까? 수시로 울리니까 아예 그냥 필요 없다 뭐 이런 건데 글쎄요 이소우에 나온 것처럼 왜 양측이 목동이 얘기하니까 아예 그냥 계속 생각 안 하듯이 그런 건데 저게 글쎄요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 기능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도 저 부분을 귀찮다고 아예 작동을 금지시킨 저 부분 철저히 이제 엄벌에 쳐야 됩니다. 여러 말씀도 하셨잖아요. 항해사도 그렇고 네. 선장 조타수들 또 VTS는 왜 여기 대해서 안 했다는 게 원인이 밝혀졌으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도 말이죠. 작년에도 11월 12일에 어선 침몰 전복 사고가 있었어요.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사망 실종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앞서 윤 대표님 말씀처럼 2014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거기 그때하고 아주 상황이 비슷해요. 그 전남 그 섬이 많은 저 맹골 그때는 맹골 수도라고 아주 물살이 빠르고 좁은 구역이었잖아요. 수역이었고 네. 이번에도 그랬고 승객이 많이 탄 것도 그랬고 그때도 300여 명이었고 이번에도 200명이 훨씬 넘는 건데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그래도 그때와 달리 이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화물들이 이렇게 고박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결박을 잘 해놨다는 건데 그거 참 다행이고 승무원과 승객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이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래서 승객들 다치지 않고 부상이 입었다 하더라도 아주 경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네. 다행이긴 합니다만 18건이 있었대요. 2014년도 이후에 이 선박 사고가 말이죠. 꽤 아이고. 많았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좀 그때도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잘 들여다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가 또 큰일 날 뻔했던 거죠. 큰일 날 뻔했는데 참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 안전이라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안전이에요. 이건 사실 안보 못지않게 중요한 건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정부가 총체적으로 총부처 관련 부처가 다 해서 지자체와 같이 말이죠. 해경도 마찬가지고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을 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선박 사고가 무려 18건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후에도 뭔가 이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되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이 아니고 양을 잃어도 어쨌거나 우리를 고치는 게 맞는 거다라는 말씀도 지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궁금한 게 이경민 변호사님.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세월호 선장은 그때는 사실 이 인명피해가 상당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돼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은 정말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뭐 관제센터는 그렇다고 치고 항해사, 선장 처벌되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항해사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여객에 타고 있는 승객들의 생명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승객분 몇 명은 지금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병원에 입원도 하고 이제 진료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과실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중과실 치상죄가 적용이 되면 이 최대형이 이제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시에 여러 명이 다쳤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적용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선장 같은 경우에는 좁은 수로를 지날 때는 어쨌든 선장실에 그 조타실에 이제 본인이 제시를 해서 해야죠. 지휘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선원법 위반도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1년 이하의 지금 금고인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형량이 조금 낮은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선장도 배 전체를 지휘 감독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이 상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중과실 치상의 책임도 물을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뭐 주의임을 부주의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사기관에서 좀 밝혀내서 아마 형량이 제대로 좀 책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지금 5년 이하의 금고형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주변 정황을 좀 같이 종합을 해서 아마 결정이 될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번 사고가 났다는 선박 좌초, 여객선 좌초 요 단어에 다들 아마 가슴이 덜컥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왜? 말씀 중에 나왔죠.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건데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항로 이탈 모른 관제센터 뒤늦은 대피 방송 세월호 때랑 판박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 그때랑 지금이 상당히 좀 비슷한 상황. 여객선에다가 이 방송도 좀 늦고 이거 이 인명피해가 큰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결과는 그때랑 완전히 달랐죠. 국민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침착한 대응, 단단한 고박, 신속 출동, 대형 참사를 그래서 면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나온 3박자, 뭐 자리 비운 선장, 한눈판 항해사, 손놓은 관제센터가 있었다고 하지만 또 반대로 침착한 대응, 단단하게 이 고박, 이 결박시킨 이 화물들 그리고 신속한 출동, 이 신속한 출동 등등이 이 대형 참사를 면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실제로 탔었던 승객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건장한 성인분들은 급하지 않은 거니까 일단 노약자부터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 탑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질서정연한 상황이 빚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부터 순차적으로 다 이 족기하고요. 세월호 때를 생각하면
족기를 하지 않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었고 족기를 못한 사람도 많았었고 너도 나도 막 뒤엉키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 없었다. 다들 그때를 생각하고 차분하게 줄을 섰고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가능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게 윤영걸 대표님 사실 이런 일이 선박사고가 또 발생한 건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때랑 결과가 달랐던 건 분명히 또 우리가 11년 전에 이 이후에도 느낀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학습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봐야죠. 그 화물 카페리 온데 267명이 탄 건데 네. 그래도 그 세월호 때는 화물이 한 군데로 쏠리면서 금방 좌초했잖아요. 이거는 그래도 단단하게 결박을 했고 또 다른 점이 한 3분간 이탈해서 한 1.6km 정도 그 항로를 이탈해서 그 무인도 족도라는 데에 부딪혀서 쓴 거예요. 올라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교적 이 파도나 악천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영향이 조금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차분한 대응하고 승무원들도 세월호 때는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엔 차분하게 먼저 대응하고 네. 승객들도 침착하고 상당히 이번에 그런 점에서는 뭐 긍정적인 신호였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처벌 얘기했는데 네. 자동으로 수동으로 안 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네, 권장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승무원들이나 선박회사를 엄벌에 처해야지 이런 사건이 안 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얼렁뚱땅 처벌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누가 다친 사람 없잖아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려를 좀 담아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 이게 딱히 정말 위법하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라고까지는 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얼렁뚱땅 안 다쳤으니 좋다, 좋은 게 좋다 하고 넘어가면은 이런 일 재발할 텐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천만다행이란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일이 재발하지 않는 거겠죠. 정말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